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서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취약시설에서 감염이 늘어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 이후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평가할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위중증 환자 수 등이 핵심 지표로 꼽혔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내년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통제가 가능한 토착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하면 내년 봄쯤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진행 중인 먹는 치료제의 복제약 제도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는 제외돼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높은 물가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해결 전까지는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지만 대유행이 누그러지면 물가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평가할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 방역 대응과 코로나19 발생, 예방접종 등 3개 영역에서 모두 17개 지표를 분류해 유행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역별 핵심 지표로 의료 방역 대응에서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서는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또 예방접종 지표에서는 60세 이상 연령층과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이 핵심입니다. 이런 지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는 주간 평가와 단계 평가, 긴급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긴급 평가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 규모와 비교해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 숫자도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시작 이후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며 현재의 확진자 규모와 유행 양상의 증가는 예측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취약시설에서의 감염이 늘어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이나 요양병원 또는 시설 입원, 입소자가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받은 대상군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입원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기본 접종 완료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신규 확진과 중증 환자 발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한다고 밝히며 중증 화율과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면역 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기본 접종 완료 2개월 이후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추가 접종 간격 단축을 통해 올해 중 추가 접종 대상 규모는 총 1,378만여 명으로 확대됐으며 현행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기준 대비 819만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응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관련 체계를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도별 119 종합상황실과 재택치료관리팀 간의 24시간 한라인을 구축해 환자 상태에 맞게 응급처치와 재빠른 이송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병 전담 구급차 295대를 포함한 전국 119 구급차가 응급 상황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우선 단순 증상이 나타나면 민간 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중증도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119 구급차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이송의 경우 전담 구급차가 우선 출동하고
차량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클럽처럼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춤추기 행위가 금지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도 24시간 영업하면서 클럽처럼 운영한 음식점을 유흥시설 유사업종으로 판단해 방역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는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지만 이미 방역관리사항 유흥시설로 지정해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 외에 호스트바도 유흥 접객권을 두고 있는 만큼 방역관리상 유흥시설에 포함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든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5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2주 전보다 14% 증가한 8만 4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8만 6천여 명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여름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이 무섭게 번졌다가 하향세로 돌아선 뒤 10월 하순부터는 3주 넘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만 명 선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3일부터 하루 8만 명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올 겨울에도 지난 겨울 때처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내년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이 아닌 토착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고 부스터샷 대상자를 확대한다면 내년 봄쯤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고 의료 자문위원인 파우치 소장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내년이면 토착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내년에 풍토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it's conceivable that we will. I mean, I hope we do. And it might even be likely if we implement a good vaccination of the unvaccinated. 토착병은 꾸준히 발병하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되면서 확산이나 환자의 증가율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파우치 소장은 토착병에 도달하려면 코로나가 사회나 삶,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전염이 낮은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착병이 돼도 사람들은 여전히 감염이 되고 입원할 수 있지만 전염 수준이 낮아서 항상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토착병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매직 넘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토착병에 도달하는 데는 백신의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believe, Julie, that when we look back on this, we will see that boosters are likely a very critical part of the immunization regimen and not a bonus or a luxury. 파우치 소장은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다면 내년 봄쯤 미국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제약회사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판매로 1초에 $1,000, 우리 돈으로 118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계국민백신연합은 이들 세 곳이 저소득 국가를 외면한 채 수익성이 높은 부유한 나라의 백신을 집중적으로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형든 기자입니다. mRNA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세계국민백신연합 PVA가 이들 세 곳의 자체 수익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1초에 $1,000, 우리 돈으로 118만 원, 하루로 치면 935만 달러, 110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연간 세전 이익은
340억 달러,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PVA는 세 회사가 저소득 국가를 버려둔 채 독점권을 이용해 부유한 나라와 집중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소득 국가의 2%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에서 몇 개 회사가 이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백신 전체 공급량의 1% 미만을, 모더나는 단 0.2%만 저소득 국가에 공급했습니다. 이들 세 회사의 행보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두 곳은 대유행이 수그러들 때까지 특허권 면제를 선언하고 비영리 원칙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더나는 미 백악관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도 개발도상국의 기술력을 문제 삼아 위험한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VA는 개도국도 기술만 넘겨받으면 백신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WHO가 인도에서 개발한 백신을 승인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PVA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현지 시간 16일 미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연말까지 이 알약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으면 겨울철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보건당국의 대응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의 알약 형태의 항바이러스제는 자체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판매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현재 개발 중인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복제약 제조를 허용해 빈 공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은 복제약 제조 허용 대상국에서 제외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는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 국제의학 특허풀과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복제약의 제조를 허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복제약 제조업체들은 화이자가 팍스로비드라는 상표명으로 출시할 예정인 코로나19 알약 치료제의 복제약을 제조해 전 세계 중저소득 95개 나라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P통신은 이들 국가가 전 세계 인구의 53%, 40억 명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계약 대상 국가 중 빈공국에 대해서는 아예 로열티를 받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외 다른 계약 국가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화이자는 브라질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은 복제약 제조 허용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국경 없는 이사회는 화이자가 복제약 제조 허용 국가를 일부러 한정한 데 대해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자사에서 개발한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가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제조 기술을 공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단호히 거절하면서도 이번에 알약은 빈공국의 제조를 허용해 대조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 머크도 앞서 지난달 말 자사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복제약 제조를 허용해 105개 국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월리 아데에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의 완전한 해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데에모 부장관은 현지 시각 1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석유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CNBC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 경제가 높은 물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8%로 낮아진 실업률과 6%대의 경제 성장률을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대유행이 누그러지면서 물가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우리의 투자 덕분에 미국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경제 전략은 성공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고 60대 확진자 비율도 한 달 만에 2배로 치솟는 등 각종 지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 3,187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대 두 번째로 3,000명을 넘겼습니다. 서울에서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영향이 이제야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단계별 일상 회복의 여파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지난 11월 1일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한 이후에 당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여파가 반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당초 우려보다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가 급속한 신규 확진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면 2,006명이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 예전의 월요일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고요. 그때부터 서서히 이러한 여파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수요일 평일로 접어들면서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서서히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도 한 달 사이에 2배로 치솟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00명이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의료 체계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에 급격한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위중증 환자 증가세는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522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위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현재 78.8%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76.1%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당초에 방역당국에서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기준이 병상 가동률 75%였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서울만 보면 이 기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전국 규모를 보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2.5%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60.6%거든요. 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이보다 낮아서 49.8%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나 서울을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전국 규모로 볼 때는 아직은 다소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수치적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예. 어찌됐든 지금 수치적으로 볼 때는 다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과 같은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일정 기간 유지된다라고 하면 멀지 않은 조만간에 의료 체계가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을 예측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일단 위중증 환자 증가세의 원인부터 봐야 됩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가파른 대표적인 원인이 고연령층 미접종자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더불어서 예방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면서 고연령층이나 고위험군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은 고연령층에 대한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 근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단계에서 볼 때는 추가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의료 체계의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추가 접종을 서두르는 건데요. 당국이 추가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백신 물량이라든지 어떤 접종 계획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의 백신이 비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추가 물량이 국내로 도입되는지 등에 대한 방역당국의 최근 발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현재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일단 방역당국에서 고연령층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만큼 큰 틀에서 보면 아무래도 추가 접종을 특정 연령대나 그룹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 접종 때보다는 접종률이 다소 낮을 걸로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추가 접종 간격 기준을 당초 6개월에서 고연령층이나 요양병원 입소자는 4개월 그리고 50대는 5개월로 단축을 하는데 일정 기간 이렇게 단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감염 예방이라는 측면 그리고 위중증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초 6개월을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앞당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이 필요한 부분이 50대 미만에 대한 추가 접종인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된 백신 물량에 따라 향후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추가 접종 기간을 이렇게 단축하는 것이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 감소에 얼마나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접종이 진행된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이자 제약사 측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지난 10월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저널에 발표된 논문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했을 때 중화항체 형성 비율이 10배까지 증가한다. 네. 그리고 이러한 중화항체 형성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추가 접종군 대비 추가 접종군은 감염률이 11.3배 낮고 중증 질환 비율은 19.5배가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잘 들어왔던 그 감염 예방 효과 측면으로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감염 예방 효과 측면에서는 추가 접종을 했을 때에는 기존 비변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보였던 95% 예방 효과 수준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이러한 연구 결과보다는 다소 낮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감염되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번엔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감염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1, 2차는 물론 추가 접종까지 화이자 백신을 모두 맞은 30대 환자인데 이번 사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 제가 화이자 백신을 기준으로 추가 접종을 했을 때 예방 효과 수준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요. 9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95%의 예방 효과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현재 국내에서 한 2만여 명 정도가 지금 추가 접종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2만 명을 기준으로 볼 때 5% 정도의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약 1,000명 정도에서는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접종을 하고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계산상의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대부분의 백신들이 아무리 여러 회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100% 예방 효과를 보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유행 위험도 평가 지표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발표했습니다. 일상 회복을 멈출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된 건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 평가 지표는 기존의 방역당국이 언급했던 거를 여기 체계화하는 수준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언급됐던 부분들에서 넘어서서 새로운 지표가 도입된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3개의 영역 그리고 17개의 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세 개의 영역 중에서 뭐 의료 방역 대응 지표나 코로나19 발생 지표 그리고 예방 접종 지표 이게 세 개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에도 많이 언급됐던 중환자 병상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동률이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에는 우리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 다른 질환의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위중증 환자 발생 수나 비율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소외된 부분이 신규 확진자 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나 발생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해야지만 현재의 백신의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거를 넘어서는 다른 부분, 실제로 최근에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돌파 감염에 따른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추가 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방역 정책을 펼 때 상당히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표를 구체화한 것은 좋지만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업 수성,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이룬 것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보다 쟁취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훨씬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생쥐 실험을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게 더 힘들까? 가진 것을 지키는 게 더 힘들까? 생쥐 2마리에게 먹이 1개를 주자 서로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생쥐 뇌신호가 1.2배 더 활발해집니다. 결국 1마리가 먹이를 차지했는데 먹이를 쟁취하지 못한 쥐의 뇌신호는 그대로였지만 차지한 먹이를 지키려는 쥐는 뇌신호가 2배 가까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목표물을 쟁취하는 것보다 지키는 행동이 더 힘들고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겁니다. 사회성 행동과 잘 알려져 있는 내측 전두엽에 브레인 칩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뇌 신호 변화를 통해서 수치로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단순히 짐작했던 사실을 실제 증명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실험에 사용된 건 초소형 무선 뇌신호 측정 시스템. 무게 3.4g의 손가락 1마디 크기로 생쥐머리에 삽입해도 일상 활동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바늘 끝엔 전극 16개가 달려있어 뇌의 부위별 신호를 측정할 수 있고 삽입 후에도 길게는 1년까지 유지됩니다. 빛으로 뇌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기능이나 원할 때마다 약물을 방출하는 기능까지 더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쥐의 뇌와 사람 뇌는 상당히 많은 이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본능이나 아주 단순한 그런 그 행동이나 기능에 관련된 뇌는 이제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간의 뇌가 복잡한 만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뇌의 어떤 부위를 자극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다면 뇌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센서를 다양한 사회성 연구에도 확대 적용하고 나아가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치료 연구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청정 연료 기반의 무탄소 발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효율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구 개발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를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확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산업부 R&D 예산의 30% 이상을 탄소 중립에 투입하고 다른 부처와 함께 대규모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나서는 등 요소수 대란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유소 등 구매처마다 서너 배씩 차이 나는 천차만별 가격에 현장의 불만도 큽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 요소수를 리터당 1,9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품절입니다. 전에 우리가 1,500원 하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온 게 그 가격이 조금 올라서 지난주에 들어가지고 지난 토요일부터 팔았어요. 그런데 500m 떨어진 또 다른 주유소에선 리터당 9,000원입니다. 차로 1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가격은 무려 4배가 넘습니다. 조금 있는 바닥에 있는 거 그때 하도 막 울고 그래서 그때 준 거예요. 리터당 얼마냐면 9,000원이래. 그렇고 비싸갖고 안 났어요. 인터넷 뒤져봐요. 10리터에 뭐 45,000원 주고 팔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주유소에서 그렇게 팔면 양심 없이 그 9,000원에 파냐고요. 여전한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에 해외 구매 대행 주문도 쏟아집니다. 시세는 10리터에 6만 원 정도.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주문하더라도 배송 기간이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지난 6일 주문한 요소수입니다. 13일에 받았으니까 일주일이 걸린 건데 하루가 급한 화물차주 등 생계형 운전자에겐 무용지물입니다. 수입업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요소수 가격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 요소수 대란 소식이 해외 생산 공장에도 알려지면서 한국인에겐 부르는 게 값이 됐다는 겁니다. 17,000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리터당 1,700원 그래 된 거예요. 아까는 리터당 1,000원이었고요. 그게 이제 어제 천차만별 널뛰는 요소수 가격이 소비자의 불안감은 물론 사재기 심리까지 부추긴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분명히 사재기를 일부 하는 그런 뭐 소매형 또는 중간 도매형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나선 정부는 요소수 수입 가격이 오르더라도 국내 유통가에 맞게 1리터에 1,200원 정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장 판매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 만큼 현장에 불어닥친 요소수 대란의 여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업체 4곳이 자신들의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밀기 위해 연체료 제도를 만들고 액수를 올리는 등 10년 가까이 담합해오다 17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 모빌리언스와 다날, SK플래닛, 갤럭시 아머니트리 등 4개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KG 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SK플래닛을 제외한 3개 업체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이른바 미납 가산금을 도입하기로 담합했습니다. 이후 SK플래닛도 담합에 참여하며 4개 업체는 지난 2012년 연체료율을 2%에서 5%, 연리로 환산하면 60.8% 수준으로 올리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젊은 남성의 심근염 발생 위험이 다른 백신보다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소장이 내년쯤이면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토착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는데 코로나19 종식이 좀 더 빨리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암이나 치매와 같은 난치병은 치료제를 목표 세포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오늘 바이오포커스에서는 약물 전달 기술 전문 기업인 나이백의 정종평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이백, 어떤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네, 나이백은 영어로는 이제 나노 인텔리전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이고, 이거는 원래가 제가 서울대학에 있을 때 과학기술처의 그 연구재단의 지능형 생체 계면공학 연구센터라고 그래서 10년을 지원받아서 설립해서
그동안에 많은 그 연구를 했는데 특히 저희가 할 수 네. 있는 건 이제 인공 삽입용 인공뼈, 인공 임플란트 등의 표면을 펩타이드 등을 약물을 이용하여서 전달하는 골 형성을 촉진하는 그러한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예. 네. 정말 오랜 시간 정성과 또 연구 시간을 투자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백은 약물 전달 기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나이펩 TPP라고 불리는 약물 전달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고 또 다른 약물 전달 기술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네, 나이펩 TPP는 이제 선택성을 가진 그러한 그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네. 나이펩 TPP는 이제 표적 질환, 특히 그 종양이나 염증 부위에 있는 세포들을 인식해 가지고 이 표적 인식의 서열을 그 펩타이드에다가 저희가 일부 만들고 그다음에 투과성 펩타이드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달체를 다시 말해서 이제 항체나 기타 단백질, 유전자 치료제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세포막을 투과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게 그 나노 입자까지도 결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펩타이드 투과성 펩타이드 중에다가 나노 입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런 나노 입자들을 저희가 세포 내로 이동시켜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게 표적 질환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어떤 고용량을 쓸 필요도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장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그 특이한 것은 저희가 종양 세포나 이 염증 세포만이 특이하게 표적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정상 세포는 들어가지 않게 선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 쪽에서는 그냥 정상 세포에까지도 들어가는 뭐래서 과용량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선택적으로 종양 세포나 염증 세포에만 특이하게 들어가서 소량으로도 아주 정확하게 세포 내에 저희가 침투시켜서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실력이 좋은 택배 기사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약물 전달 기술의 핵심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표적, 예를 들면 암세포에만 약을 바로 전달하는 기술이 핵심인데요. 약물 전달 기술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몇 가지를 이성규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현장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전문의 저기 화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실험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각각의 색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저 실험 데이터는 저희가 조직의 투과도를 얼마만큼 나이펩 TPP가 약물을 전달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조직에서 살아있는 세포만을 염색을 해서 파랗게 보이는 거고요. 빨간색은 나이펩 TPP의 치료제가 이제 붉게 염색이 돼서 이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초록 색깔은 조직을 염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조직에 얼마만큼 약물이 잘 투과가 됐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투과가 잘 안 되는 약물의 경우에는 왼쪽에만 머물러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 나이펩 TPP에 이제 융합이 된 치료제의 경우에는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염색이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빨간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을수록 약물이 잘 전달이 됐다, 잘 투과가 됐다 이런 결과라는 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가 꽤 중요한 데이터 같은데요. 이게 어떤 데이터인 건가요? 이것은 저희 나이펩 TPP가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에 이제 융합이 돼서 나온 물질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항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폐암 세포에 이제 폐암 세포 중에서도 이제 그 KRAS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백질을 없애야지 폐암이 치료가 되는 건데요. KRAS를 특이하게 제거하는 물질에 저희 나이펩 TPP를 융합을 시킨 것을 투여를 해봤더니 그리고 나서 배양 후에 단백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단백질, 즉 KRAS라는 단백질의 밴드가 없을수록 치료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나이펩 TPP에 융합이 된 그 KRAS 억제제의 경우 KRAS라는 그 종양 단백질이 거의 소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게 잘 안 보일수록
약물 전달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항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반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거나 다른 이제 내성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이렇게 그대로 KRAS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좀 그래서 이 BBB를 투과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네, 어떻게 어렵습니다. 투과하는 건가요? 기존에는 마찬가지로 수용체를 타겟을 하는데요. 수용체를 타겟하는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그 항체나 이런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간드라고 해서 수용체하고 리간드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집을 만들어서 그 집을 또 이제 세포 안으로 또 투과시켜 줘야 되는 엔도솜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엔도솜으로부터 나오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의 나이펩 TPP 기술은 이 수용체의 그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어프로치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이 투과 기능성 도메인이 끌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엔도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이토졸로 들여보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나이펙 TPP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좀 그중에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BBB,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인데요. 대표님, 이 BBB가 무엇인지 좀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나이펙의 BBB 기술의 그 투과 효능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그 나이펙 DPP와 관련되어 있는 그 브라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는 그러한 약물에 대한 거는 브라드 브레인 베리어가 굉장히 그 강력한 그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영양물질만 선택적으로 뇌에 전달하고 기타 유해 물질은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장벽인데 이런 경우에 그 BBB 자체가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까지도 유입을 막아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투여 시에 뇌에까지도 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나이펩 TPP 경우에는 이 뇌에 있는 그 혈관, 작은 혈관의 막까지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약물과 같이 해서 뇌까지 전달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기존에 있는 약들이 한 투과율이 3~4% 정도인데 저희는 7 내지 8%의 높은 그 투과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나이백의 약물 전달 기술과 관련해서 또 올해 초 여러 글로벌 빅파마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이후에도 좀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연구한 결과를 여러 그 글로벌 제약 회사들하고 이제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과의 협업의 계약 관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그쪽에서의 그 원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나 단백질 치료제 또 mRNA나 siRNA 같은 유전자 치료제들이 이 타겟 그 세포까지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는 그런 걸 어려움을 저희와 협업을 해서 나이펩 TPP와 결합했을 때 정확하게 그 타겟에 침투해 들어가서 효과를 훨씬 더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그래서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안전성이 높다라는 이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빅파마가 나이백을 선택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서 그런 세포막 투과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나 이런 걸 이용하는데 굉장히 그 안전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아미노산을 주체로 하는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굉장히 그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유효하게 이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펙 TPP 약물 전달 기술은 사실은 이제 다양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응용 분야가 굉장히 클 텐데요. 우선 이 항암제 분야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KRAS 단백질이 굉장히 그 어렵고 처치하기가 힘든 암 세포의 단백질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정확히 투과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에서 대기업에서 저분자 그 의약품을 개발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이것 자체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암제, 여러 가지 항체, 유전자 치료제, 단백질 이런 것들과 저희 그 나이펩 TPP를 결합시켜서 여기에서 KRAS 단백질을 뚫고 들어가서 효력을 정확하게 그 일종의 그 미사일식으로 타겟을 파괴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항암제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약물 전달 기술을 응용한 다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 영국에 있는 인터랙트 파마 회사와 정확하게 그 경부용으로 IBB 그러니까 이 염증성 대장 질환에서의 출혈성 질환입니다만 여기에서 이 대장으로만 가서 약물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그러니까 위장이나 이런 데서는 파괴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호주에서 일상을 진입할 계획을 하고 호주와 지금 이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폐섬유증 환자에 있어서의 치료제로서 이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개발이 거의 다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내년에 임상 일상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 중이시네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좋은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이백의 정종평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촉매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용 기술을 개발해 실증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키스트 권동욱 하원필 박사팀은 기존 촉매 소재의 성능이 85%로 떨어지는 시점을 약 7배 이상 지연시킨 새로운 저온 탈질 촉매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실험실 규모에서 성능을 확인했으며 현재 금호석유화학 열병합 발전소에 설치해 실증 설비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유형과 기준, 이행 강제금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고려해 매출액의 2%, 앱 심사 지연이나 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중 약간의 커피는 임신 합병증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대 연구진은 임신한 여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 중 카페인을 마신 여성과 마시지 않은 여성 사이의 합병증 위험이 통계적인 의미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임신 15주에서 22주 사이에 하루 100mg 미만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임신성 당뇨 위험이 4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에서 연구자의 영향력을 알려주는 지표인 논문 피인용 횟수 상위 1% 연구자 명단에 한국 과학자 4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보분석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는 각 학문 분야별 피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상위 1% 논문을 기준으로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를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과학자 가운데 현택환 서울대 교수와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등 7명은 2개 이상 부문에서 중복 선정됐으며 로드니 루오프 유니스트 교수 등 3명은 한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외국인 연구자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와 함께 수능을 치르게 됐습니다. 방역 탓에 시험 준비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텐데 참고 이겨낸 수험생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한 노력이 뿌듯한 보람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